계속해서 개별적인 작품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집은 9작품이 수록되어 있어요. 네. 우선은 가볍게 각자 인상 깊게 읽었던 작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박인성 선생님부터. 네, 뭐 아무래도 좀 뻔한 선택이다라고 또 말씀하실지도 그럼 모르겠지만 말씀하지 마십시오. 뻔한 선택 말고 의외성 있는 선택해 주세요. 왜 뻔한 선택을? 패스해? 아니야. 패스할게요. 의외성 있는 거 해달라고. 왜 뻔한 그래? 뻔한 아니, 얘기를 사람들이 뭐. 진짜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이상한 사람. 눈으로 맞은 사람. 표제적인 눈으로 만든 사람을 뻔하다. 아무래도 아이고 첫 번째 제가 지금 그래도 명세 문학 아니 평론가인데. 지금 첫 번째 지금 응답이잖아요. 이거는 말하고 넘어가야 나머지 분들이 또 새로운 걸 발견해 주지 않겠습니까? 나 이런 이거 뺨. 하려고 그랬는데? 나도. 빨리 해. 아 그럼 미리 대본을 짜던가. 하세요. 하세요. 갑자기 사례가 들리네요. 표제작 눈으로 만든 사람이 어쨌거나 전체 소설집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여러 가지의 어떻게 보면 이 소설집 안에서 반복되고 있는 소재적인 차원들 그리고 주인공 여성 어쨌거나 전체 이 여성 주인공 그리고 동시에 서술자가 세상을 표현하는 혹은 자기 자신의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씩 부분적이고 이제 정보를 이제 차츰차츰 공개해 나가면서 전달해 나가는 방식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가장 어두운 과거의 기억으로서는 이제 섣불리 말로 꺼낼 수는 없지만 환기되는 친족 성폭행에 관련된 기억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발설되고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여성의 심리가 앞쪽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결국에는 산만하다고 앞서 이제 이야기가 되기도 했지만 그런 방식으로 퍼트려질 수밖에 없는 하나에 집중되어 있고 잘 정돈되어 있는 방식의 이야기 소설 방식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조금씩 파편화되어 있고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에 근접해 나가게 되는 이 이야기 전개 방식 자체도 뭐 서스펜스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그런 서스펜스 같은 것들을 밟아 나가면서 우리가 이 소설을 읽어 나가게 되는 집중성 있는 전체적인 이런 어떤 제가 앞서 이야기한 최은미의 세계를 또 가장 또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소설이기도 해서 저는 이 소설을 선택을 했고요. 이 소설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결국에는 이 끈적끈적하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친족이라고 하는 관계, 동시에 혈연이나 가족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의 굴레가 되고 또 섹슈얼리티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 관계성 안에서 폭력으로 전환되기도 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이제 여성 심리 안에서 잘 드러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작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너무 뻔한가요?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이 작품이 괜찮. 왜냐하면 그때 이전에 2018년인가 2019년에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에 실려 있던 이게 소설이거든요. 2016년도 발표가 아니에요? 2016년인가? 그러면 2016년. 이거는 의외네. 뻔하지 않네. 아무튼 그 뒤통수를 때리시네요. 그냥. 예전에 그때 보고 되게 이제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이제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이게 이제 뭔가 친족간 성폭력을 다뤘다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제 친족간 성폭력을 당했을 때 당하고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은 지속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속되는 일상 안에서 얽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 성폭력이라고 하는 게 완전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에 의해서 이 사건이 이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냥 남들이 보기에 너무나 순진하고 착한 삼촌인데 이제 그 어린 조카를 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이 삼촌은 그래도 나는 손가락만 손가락만 썼다는 둥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 아들 이제 백혈병에 걸린 그 아들을 이제 돌봐줘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여자가 그렇게 뭐 상처받은 우리가 흔히 성폭력 피해자라고 하면 떠올리는 그런 상처받은 그래서 항상 너무 이제 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 그 기억에 사로잡혀서 이런 인물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뭔가를 하면서도
문득문득 그런 게 이제 드러나고 튀어나오고 또 하나는 자기 이제 딸이 성조숙 중인데 이 설정도 사실은 이게 끊임없이 그 삼촌의 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있는 것에 대한 긴장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가족 관계라고 하는 건 비성적인 관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러한 손쉽게 취할 수 있는 성적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마의 자기 경험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그 긴장감, 성적 긴장감 같은 것들이 느껴지고 그래서 그거 불안해하고 이제 근데 그 불안이라는 게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러면서도 성폭력 피해자이지만 피해자로서만 이렇게 정체성화 되지 않는다는 거. 마지막에 보면은 남편과의 섹스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폭력 피해자가 24시간 피해자로서만 살지는 않는다는 거는 그들이 지금 현재 이제 그 살아내고 있는 일상적 삶의 디테일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그런 이 재현의 방식들을 비껴가면서 하고 있다라는 거. 예를 들면 여기에서도 마치 이제 그 남자아이가 자기 딸을 그렇게 뭐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텔레비전에서 여자 혼자 골목길 걸어가는 장면 나오면 그 다음에 반드시 어떤 남자가 여자를 성폭행하는 장면이 나온다든가 여자 혼자 하이킹을 할 때 남자가 태워주고 어떻게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상투적으로 그런 식으로 재현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소설을 끌고 가지 않는다는 거.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이 뭔가 집중력이 약한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그러한 그래서 이제 어떤 상투적인 캐릭터나 상황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비껴나가고 있다. 그래서 재밌는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이 소설뿐만 아니라 이 소설집에 실린 최은미의 많은 소설들이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아무튼 네. 아까 네. 저는 두 개인데요. 표제작인 눈으로 만든 사람 이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인상 깊게 읽었기 때문에 이걸 선택했고 또 하나는 내게 내가 나일 그때 제목이 어렵죠? 예, 제목 내게 내가 나일 그때 요것도 제가 이제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작품이 아까 박예선 선생님 말씀하신 최은미 월드를 잘 드러내고 있는 소설 같고요. 다만 이제 눈으로 만든 사람은 아무래도 조금 2016년에 썼다고 했나요? 그래서 약간 좀 시점이 좀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드는데 어쨌든 공통적으로 이 최은미 소설 속에 나오는 어떤 공간적인 그러니까 가족들과 함께 지냈던 어떤 기원적인 공간으로서의 고향 미산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제 기원적인 공간도 나오고 또 여성적인 어떤 신화적인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 샤머니즘적인 공간으로서의 어떤 약간 유사의학, 사이비의학 뭐 이런 것과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이제 어떤 문화가 있는 그런 공간도 나오고 운내라는 그 소설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이 계속 단편 소설이지만 서로 이어지고 얽혀 있는 그런 공간, 시공간이기도 하고 그곳에서 이제 일종의 가족 내에서 어떤 밝혀지지 않은 비밀들과 알면서도 서로 얘기하고 있지 않은 어떤 이야기들을 조금씩 드러내면서 사실은 하나의 트라우마나 하나의 어떤 기원적 사건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서스펜스적인 측면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심리학 선생님께서는 좀 산만하다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들도 분명히 느껴지지만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결국은 이런 것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서 하나의 어떤 트라우마적인 사건 그렇지만 본인은 그걸 어떻게 언어화해내기 힘든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자기가 이 상담을 하면서도 이 사건을 어떻게 얘기를 하든 간에 이거를 자기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본인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전형적인 반응들이 두렵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작가가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세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면의 어떤 황폐함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상을 살아가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리얼하게 설득력 있게 잘 구체화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그 두 작품의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좀 리얼하게 잘 드러나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내가 나일 그때에 흥미로운 게 그 앞부분은 되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뭐 리얼 남매의 관계가 나오잖아요. 찐 남매. 찐 남매. 그래서 뭐 아무튼 남동생은 투덜투덜하고 이제 누나는 이제 남동생한테 툭툭툭툭 이렇게 이제 농담 섞인 어떤 그런 식의 막 구박을 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러면서 뭔가 친근함 그래도 이제 친한 관계고 그리고 어렸을 때 알던 그런 뭐 동네 오빠 형을 이제 만나러 가는 이제 내린천 휴게소에서 만나는 그 얘기인데 근데 거기에서 이 여성이 계속해서 선생님과 이제 한편에 선생님과 계속 문자를 이제 주고받는 그런 얘기 이게 실제로 선생님과 문자를 주고받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그거를 내면의 기록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 여성이 이제 그 삼촌이 사실은 이제 그 땅을 이 남동생이 이제 그 아무튼 그 자기네 그 고향 땅을 사는데 그 땅을 소개해주는 사람이 작은 삼촌인데 그 작은 삼촌이 어쨌든 성폭력 가해자였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작은 삼촌은 사실은 나오지 않아요 소설에서는. 그러니까 남동생이 만나는 걸로 나오고 그때 남동생이 그 작은 삼촌을 만날 때 여자가 이제 나중 자기를 이제 핸드폰으로 막 자해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쓰러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게 남동생이 자기가 그에 관한 소설을 썼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의 자기의 그런 자전적인 경험, 뭐 친족 성폭력의 경험을 소설로 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상을 받고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막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가족들은 알까? 아는데 저렇게 아무 말이 없는 걸까? 내 동생은 알까?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는데 저렇게 삼촌을 만나나? 계속 이제 그게 막 노골적으로 막 불쾌감이라기보다는 그런 얘기가 막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커밍아웃, 자기가 성폭력 피해자, 친족 성폭력 피해자라고 하는 것을 커밍아웃을 할 때 커밍아웃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기가 그동안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동성애 커밍아웃을 얘기해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감춘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이 세상 벽장의 인식론이라고 이브 세즈윅이 얘기할 때 그 벽장이라는 게 이 세상이 벽장이라는 거거든요. 이 세상이 그렇게 거짓 인식으로 가득 차 있는 잘못된 인식론적 체계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벽장 문 밖을 나가는데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거죠. 나는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바뀌었지만 세상에서 바뀐 나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계속 그 벽장 안에 있고 그다음에 거짓된 인식론적 체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시차 이 주인공이 자기는 작품을 통해서 커밍아웃을 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은 그거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침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 소설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되게 평범한 일상이나 아무튼 뭐 이런 앞부분의 동생과 뒷부분의 동생의 어떤 그 격차가 크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그런 식의 어떠한 그 시차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게 그게 이제 뛰어난 점이라고 저는 본다는 그 상담사의 대화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더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이제 툭툭 던지는 그 말들 속에서, 그러니까 왜 이제 남들처럼 살 수 없냐, 뭐 이런 말들을 던질 때 동생이 내 쪽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 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상황. 또 이제 거기에서 그런 말도 하죠. 가해자가 당신하고 같은 그때의 기억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기억하고 있으리라는 법은 없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과거의 트라우마적인 기억들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높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짓 인식들을 구성해서 세계 안에서 어떻게 보면 나와 그들 사이에 어떻게 보면 같은 일상을 공유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위치에 서 있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이 시차의 문제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말 작은 상황, 작은 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촘촘하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게 확 드러나죠. 근데 저는 그 뭐랄까 그 고향으로 갔잖아요. 네. 고향으로 갔을 때 그 고향 오빠도 그런 얘기, 너는 어릴 때부터 뭔가 좀 다른 것 같았어. 뭐 이런 대사, 창룡이 형. 창룡이 형. 그 대사들을 보건데, 그러니까 그 대사나 이 동생이 하는 이야기나 이런 걸 보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쓴 거에 대하여 그건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상처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남자들은 오히려 더 여성을 더 여성화된 시선을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좀 얘기하지만은 뭐랄까 제가 느끼기에는 여자처럼 얘기처럼 들렸거든요. 욕하지 마 이런 건 남들처럼 해는 다른 여자처럼 해로 들리기도 하고 창룡이 오빠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더 뭐랄까 자기가 지금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그 베트남 여자와는 다른 뭔가 좀 이상화된 여자 글도 쓰고 그쵸. 어릴 때부터 남다르고 뭐 아이들한테 강요하지 않고 자기는 이제 난 여기서 대충 노가다 하면서 살아라고. 근데 이제 너는 그렇지 않잖아. 이런 뉘앙스가 그러니까 있는 거지. 뭔가 상스럽지 않은 어떤 삶을 사는 여자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작품은 중요한 게 아니고 여자가 여자로서 살아가는 거 혹은 내가 바라는 여자로서 살아가는 걸로만 한정지어서 보기 때문에 이 답답함이 더 증폭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화해가 안 돼. 세상과 화해할 방법이 출구를 못 찾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보면 하얗게 그냥 폭발하는 순간이 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저는 똑같이 느낀 게 사실은 눈으로 만든 사람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그 딸의 성조숙 중에 이 사람이 이제 상담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과잉 반응한다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어릴 때 이제 자신의 몸에 대한 그 상처가 딸에 투사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이제 근데 이제 자신을 어렵게 성추행했던 그 사람의 아들을 또 자기가 맡아서 키워야 되는데 의도적인지 모르겠는데 이 아들은 정말 식물처럼 묘사를 하더라고. 식물을 즐겨 먹고 무해한 아주 무해한 남자애로 그 심지어 몸에 병도 있는 무해한 남자애로 묘사하지만 그 긴장은 자꾸 끊어지지가 않잖아요. 얘 성 자체에 집착하게 되는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새가 걸러가서 일부러 자식들을 땡겨온 것 같아요. 그 소설적 장치로 제가 볼 때는 일부러 자식대로 땡겨와 놓고 그 상처가 지속되고 있고 그거는 치유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나중에 이제 둘이 섹스를 하는 장면에서도 그냥 자기가 원래는 싫다 그랬는데 그냥 하다가 그냥 또 원치 않는 정자가 이영마리가 또 몸으로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마지막 문장이 네. 콘돔을 힘을, 쓰지 않았다라는 걸 다음날 알았다. 알았다. 그러니까 이게 일상 속에 자꾸 이런 게 파묻히는 순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상처들이 어떻게 보면 뭐 뒤에 다음 질문이랑 연결될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우리나라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처들은 발산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어떤 일상이라는 그 겹겹이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교차로 억압이죠, 속에 사실. 파묻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반복해서 드러나는 소설이 아닐까.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일상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 소설 안에서 무서운 구조로 현실의 구조로 작동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이 일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관성처럼 지속될 때에는 어쨌거나 그러니까 사라져 버리는 거죠. 뭔가 의지를 가지고 이거에 대하여 엄청나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자각하면서 막 내가 어떤 방식으로 변해야지 뭐 혹은 이 문제를 극복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어떤 일상의 관성은 그렇게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게 이제 잘 묘사된 작품이 여기 우리 마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코로나의 일상을 특히 그려내고 있잖아요. 코로나의 일상이라고 하는 거는 하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공방을 열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 일상의 관성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주인공의 심리가 저변에는 깔려 있어요. 자꾸만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남편하고 아이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삶으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이자 아내로서의 삶에 매몰되고 있는 여성이 약간 거기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그 역할을 수행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걸 또 도와준 여성이 이제 다른 어머니 캐릭터로 등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들 간의 연대성 혹은 레즈비언이즘에 가까운 그런 관계성들이 최은미 소설에서 잘 등장을 하는데 그런 어떤 도움을 받아서 겨우 열게 된 어떤 공방에서 이제 향을 제조하고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교육해주는 삶 안에서의 이제 보람 같은 거 약간의 이제 자기 삶의 밸런스 같은 거를 찾아가려고 하는 즈음이었는데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이게 갑자기 속절없는 흐름으로 막 굴러가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코로나의 일상성 같은 것처럼 실제로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일상성이라고 하는 것이
저변에서는 이제 주인공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고 그게 사실은 잘 체감되지는 않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사라져 버리게 만드는 이 힘으로써 그러니까 또 다른 폭력성이 된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작가가 되게 예민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장면. 다른 사람들은 다 별 뭔데 수미만 수미로 작가가 묘사를 하잖아요. 그 둘의 공통점이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이 끊임없이 그러니까 공방을 꼭 해야 되잖아요. 남편이 늘 하는 얘기. 내가 그만큼 못 벌어? 내가 뭐 애한테 더 집중하는 게 낫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은 공방하는 게 되게 힘들고 피곤한 일이지만 이거는 이제 자기의 삶을 찾아가는 일이고 수미도 마찬가지로 그 운전하는 일이 그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수미 입장에서는 중요한 일인 거잖아요. 자기의 삶을 찾는 일인데 그게 어떤 코로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확 와서 그냥 어떻게 보면 묻어놓은 흔적이 돼버리는 게 된 거죠. 그 공방이 내가 차리고 내가 문을 닫아버린 그 공방이 내가 숨 쉬는 곳이 코로나 때문에 사라져버린 그래서 다시 이제 무거운 일상으로 이제 돌아와서 짓눌려서 살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거를 묘사하고 있다는 생각이 아니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그 수미가 그 딸이 그 줌 수업을 할 때 그 엄마가 아무튼 막 뭘 막 부수고 집안에서 이런 장면이 이제 보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딸을 자기네 집에 데리고 와서 하룻밤 재우고 뭐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맞기로 가죠 또. 응. 그러니까는 그런 걸 보면은 사실은 계속 그 수미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보가 잘 주어지진 않았지만 그 사람이 이제 나와 어떤 관계에서는 일부러 이제 엄마들 4명 자기까지 4명 이제 맞춰가지고 수업을 신청을 해준다든지 코로나 터지고 나서도 굉장히 이제 그렇게 남을 배려하고 친절한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그리고 늘 딸을 내가 잘 키워야 되는데 그런 강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이게 막 터져가지고 근데 딸이 이제 그거를 마치 폭로하듯이 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 맨 앞부분에 그 첫 번째 소설 같은 경우도 보내는 이 같은 경우도 이 앞집이 이제 어쨌든 엄청 강풍이 불고 태풍 오고 그랬을 때 여기에는 이제 그 창문이 다 와장창 깨지고 그 집에 이제 갑자기 이제 이사를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보면은 그 마지막에 어떤 그런 약간 파국 같은 건데 결국에는 그 파국 이후에도 계속해서 파국으로 보통은 끝나는데 파국 이후에 지속되는 일상과 그리고 보통은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맘카페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엄마들 아이를 통해서 만나게 된 엄마들 사이의 관계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표피적인 관계에 불과 그 이전에 다른 작가들의 소설을 보면은 그런 방식으로 쓰는 게 많은데 사실은 이 여성의 경우에는 그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바라는데 상대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어떤 방어막을 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집이 이제 이사 가고 자기가 자기한테 굉장히 속내를 드러내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오히려 맘카페에서 그 속내를 드러내고 자기한테는 진짜 중요한 얘기는 안 하고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되게 네거티브한 방식으로 뭔가 인간의 어떤 뭐 이중성이라든가 이런 걸 폭로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데 그 여성이 처해 있는 어떤 이 심리적으로 복잡한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형태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와 깊은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뭔가 이중적이다 라든가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이거를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그거를 막 되게 어떤 한 사람을 굉장히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형상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되게 평범한데 막 갑자기 예외성이 돌출되고 굉장히 예외적인 어떤 폭력성 같은 것들이 드러났다가 갑자기 잠잠한 일상으로 가라앉고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이러한 방식으로 근데 저는 이러한 방식이 되게 이제 어떤 여성의 일상을 되게 잘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겉으로는 그냥 뭐 똑똑같이 예를 들면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그렇고 뭐 맞벌이인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성이 일을 하냐 안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여성에게 이제 닥쳐온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신경이 늘 이제 분산되잖아요. 뭐 만약에 이제 뭐 일을 하면서 애를 생각하고 밥을 해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되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다 한꺼번에 머릿속에서 그다음에 아이도 관리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어느 순간 이게 관리가 안 되는 순간에 이게 마치 이제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듯이 그 깨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거기에서 파국하면서 뭐 죽거나 망가지거나 뭐 이런 식이 아니라 그 사람은 어느 다른 아파트를 이사 가서 거기서 또 그리고 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식의 어떤 막 갑작스러운 돌발적인 어떤 그런 이 폭로, 그다음에 굉장히 폭력적으로 돌발적으로 그렇게 드러났다가 다시 또 일상 이런 식의 얘기들이 되게 설득력 있게 그린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렇거든요. 갑작스러운 커밍아웃. 늘 폭발하시죠. 예. 그런가요? 저는 아무튼. 근데 첫 번째 작품은 그걸로 봤는데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그리고 아, 봤어요. 그럴 수도 저는,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이 맘카페에서 만났지만 저는 뭔가 연정이 있다고 맞아요. 봤고 네. 그것처럼 막 자기 딸을 막 메신저로 안고 뭐 보내가지고. 메신저로 보내고 너 싸우지 말아야 된다고 윤희들이랑 저 윤희랑은 싸우면 안 된다 영원히 함께 가자 그러고 딸이 또 놀고 오면 막 딸을 막 예뻐해주는 그런 모습이 밑밥 깔아가지고 같이 예, 또 놀러 가고 엄마들끼리 여행 가고. 예, 그게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커밍아웃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저쪽 윤희 엄마가 엄마로서만 살라고 그러잖아요. 막 나는 우리 딸 때문에 너무 잘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 장면 되게 이 사람이 좀 쓸쓸하게 바라보거든요. 이게 네. 모유를 깡깡 올려놓은 모유가 네. 그러니까 네. 그거를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네. 나는 에어컨 키지 않을 거고 이 더운 네. 더위를 감당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말 그대로 이 모유라는 게 엄마로서의 삶에 그렇죠. 말 그대로 동결되어 있는 모습인 그러니까 거죠. 제가 볼 때 나는 저쪽 윤희 엄마의 관계를 좀 다른 식으로 재편하고 싶어하는 게 보이는데 그게 뭐 연정이든 아니든 간에 저는 그게 네. 굉장히 강력한 레즈비언이즘의 형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두 사람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여성에 대한 이 연정이나 욕망의 형태가 이 여성의 삶 자체를 또 어떻게 보면 형질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얽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또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의지하고는 또 무관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네. 왜냐면 상대방은 엄마로서 그러니까 맘카페니까 그냥 엄마 대 엄마로 보는 거고 나는 이제 관계를 좀 다른 식으로 가져가고 싶구나. 내밀한 관계로 예, 만들고 가족 싶은 거죠. 뭔가 더 자기 얘기를 하고 싶고 뭔가 맘카페라는 아이들과 아이들을 끼고 있는 관계 이상의 관계를 원하지만 그쪽은 끊임없이 모성을 어필하잖아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다가갈 수도 없고 이 관계는 어쩔 수 파국이 날 수밖에 없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그쪽 딸이 이쪽 딸한테 연락해 오기를 기다리면서 끝을 무슨 내잖아요. 꽃이 필 때 예. 그때 다시 보재. 네, 그거는 이제 다시 저쪽 엄마와의 어떤 내밀한 관계의 컨택을 계속 원하는 걸로 저는 느껴졌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거기 그쪽에 남편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이제 주말 부부고, 근데 주말만 되면 뭔가 어떤 기이한 고요 같은 것들이 거기 덮치고 있고, 거기는 항상 주말에 이게 다 커튼이나 이런 게 다 쳐져 있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뭔가 어떤 이 여성을 짓누르는 어떤 무거운 공기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남편은 약간 칭얼거리면서 투덜대는 그런 이제 약간 동갑내기 친구 같은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또 그런 이제 자기 남편은 괜찮다는 식의 얘기가 중간에 또 한 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저는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 뭔가 이 여성이 그 여성의 삶에 이렇게 깊이 개입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은데 이제 이 여성은 이제 어떤 거기까지는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네, 개별적이라기보다 몇몇 작품에 의견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작품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좀 이 소설의 전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끊고 가겠습니다.